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에요. 고전을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준비해온 책이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책을 계속 읽어드리면서 마케팅이 되게 전쟁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시작하면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마케팅 전술은 변해도 좋은 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불변의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결코 변하지 않을 만한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자의 시선이에요. 두 명의 저자가 같이 썼는데 이 책이 쓰여진 연도는 무려 1993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20년, 30년 가까이 돼가는 책이니까 마케팅계의 고전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한 시간을 거쳐온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신간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 읽어드렸으니까 뼈대를 지키고 있는 고전 마케팅 불변의 법칙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알맹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되게 깔끔하게 22개의 법칙이 세션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22개 다 하나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 법칙들이라 이거를 다 일일이 알맹이로 뽑자니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모두 중요하지만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잘 묶어서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전쟁이다 라는 걸로 알맹이를 뽑아봤고요. 마케팅은 전쟁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연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는 것이 섭리인 것처럼 마케팅에도 그런 법칙들이 이제 살아있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그야말로 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법칙의 첫 번째로는 인식의 싸움이다 라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케팅 전쟁터가 제품의 싸움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전쟁터, 인식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예로 56페이지에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맛보고 싶은 것을 맛본다 라고 해서 코카콜라와 콜라의 맛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흔히 그 콜라라고 하면 코카콜라를 선호하고 그것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에서 뉴코크라는 상품을 개발했었고 개발 당시에 펩시콜라를 포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의 맛을 정말 맛있는지 어쩐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약 20만 번에 달하는 시음 테스트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 만든 제품인 뉴코크가 정말 맛있다라는 걸 실험으로서 증명을 했고 이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증명해 놓은 사실이니까 사람들한테 마셔보라고 하면 분명 맛있다고 할 거야 라고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콜라는 그냥 코카콜라 클래식이지 라는 것이 박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선택을 받지 못했다. 맛이라는 것도 감각으로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인식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등장하는 법칙은 리더십의 법칙이에요. 리더십의 법칙은 최고보다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건데요. 마케팅의 전쟁이 인식의 전쟁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처음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 브랜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들어간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해당 제품을 대변하는 보통 명사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사기 브랜드는 리코, 샤프, 코닥 같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복사기 앞에 써서 이 제록스로 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 상자에 스코트라고 박혀 있는데 크리넥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지가 크리넥스라고 보통 명사화 되어 있고 복사기가 제록스라고 보통 명사화 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비행기 같은 데서도 펩시밖에 없는데도 코크 주세요 라고 해서 코카콜라의 제품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요.
최초가 된다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드는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달에 처음 착륙해서 최초로 걸어간 사람의 이름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것은 모든 대중이 알고 있지만,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잘 떠오르지 않았고요. 그만큼이나 최초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인식을 선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다 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칙은 영역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역의 법칙은 조금 더 요새 말로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카테고리의 법칙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다기보단 쉬울 것 같고요. 이게 최초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좀 개척하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가 있기는 한데, 제가 되게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예시는 리어스라는 최초의 여성 잡지예요. 근데 이 리어스라는 잡지가 최초의 여성 잡지는 아니었고, 포지셔닝 했던 것이 성숙한 여성을 위한 최초의 잡지라고 포지셔닝 했었다고 하거든요. 여성 잡지라는 카테고리는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최초가 되는 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성숙한 여성이라고 해서 카테고리 하나를 분리하고 그 안에서 최초가 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내는 것만큼이나 사실 머릿속에 들어가기 쉬운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케팅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칙은 기억의 법칙입니다. 최초가 되고 그 최초가 되지 못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해서 다시 한번 카테고리의 최초가 되고, 그것마저도 잘 안 된다면 시장에서 최초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억 속에서 최초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법칙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에게는 먼저 가진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일단 기억이 만들어지면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사람들의 최초 인지를 어떻게 선점하고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미션이 된다라고 설파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법칙에서는 서서히 다가가는 게 아니라 돌풍처럼 파고들어서 한 번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억의 법칙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알맹이에서 마케팅이 어떤 전쟁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길지 승리할 무기들을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책에서는 177페이지에 이러한 문장이 등장을 해요. 역사는 마케팅에서 오직 하나의 대담한 공격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증언해준다. 나아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의 행동만이 실제적인 결과를 창출해준다고 말한다. 기억의 법칙이랑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에 단 한 번의 행동으로서 되게 수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비법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군대에서 효과를 내는 것과 비슷하게 마케팅에서 작동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예상성이에요. 사람들이 천천히 인지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예상하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펼쳐졌을 때 인식이 바뀌고 쉽게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각인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기가 될 수 있는 법칙은 집중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걸 실행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를 심고 그것을 소유하라 라고 말하는 게 집중의 법칙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 같은 것들이 하나의 단어를 잘 선점해서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서비스의 핵심을 설명한 것이 되었었잖아요. 책에 나오는 예시는 페덱스예요. 페덱스에서 overnight, 그러니까 밤새 배달이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소유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저자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단어는 단순하고 효용지향적인 단어이며 이 단어를 선점할 때 후광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후광 효과가 뭐냐면, 한 가지 효용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면 잠재 고객들은 여러 가지 다른 효용까지도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소스가 천천히 만들어서 되게 진해요, 더 진한 소스예요 라고 얘기하면
진하기만 한 게 아니고 품질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영양 성분도 되게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고 그런 다른 가치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승리할 무기는 집중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독점의 법칙인데요. 한 회사가 그 선점한 단어를 두 회사가 공유할 수는 없다라는 게 독점의 법칙이에요. 책에서는 시장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펼치고 있지 않다라고 약간 비꼬는 듯한 시선을 한 두어 번 펼치시는데 7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게 있다. 바로 다른 회사가 이미 그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장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경쟁사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흔한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효용하고자 하는 단어는 카피책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뾰족한 단어를 발견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도 있게 선점해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반대의 법칙인데요. 반대의 법칙은 좋아지려 하지 말고 달라지려 노력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인식의 전쟁에서 살펴봤듯이 최초가 되지 못하면 사실 최고가 되려고 할 때 많은 브랜드들이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정말 짱이에요, 최고예요 라고 하면 오히려 어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넘버원이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너무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그러려고 하면 인지 능력 자체가 사실 받아들이기를 좀 거부하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소비자로서 1등이에요, 1위예요 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진짠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지 1위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봐지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1위예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특히 리더 브랜드가 있을 때는 저 리더 브랜드랑 우리는 어떤 점이 차별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최근에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에서도 등장했었던 리스테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테린은 색소가 있고 가그린에는 색소가 없어서 가그린이 그 지점을 잘 이용해서 자신들의 장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반대의 법칙은 소비자가 그 즉시 인정해줄 만한 경쟁자의 약점을 심사숙고해서 찾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강점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책에서 등장하는 사례 중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타이레놀인데요. 타이레놀이 1955년에 등장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스피린이 훨씬 더 상용화돼서 복용되고 있었고 이게 위장 출혈을 일으키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처음 출시된 타이레놀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당시의 광고 메시지로 아스피린을 먹어서는 안 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 라고 카피를 썼다고 합니다. 조금 잔인한 것 같기는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반대의 법칙을 활용해서 어필할 때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점이기도 했어요. 네 번째는 라인 확장의 법칙입니다. 라인 확장의 법칙은 엄브렐라 전략인 것처럼 뼈대가 튼튼하면 확장하기 쉽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으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138페이지에 캠벨스프의 CEO 데이비드 존슨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이름의 브랜드를 출시하기보다는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품질의 브랜드명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캠벨스프 하면 그 깡통에 들어있는 스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여러 가지 마술로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캠벨이 만약 스프의 다양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을 막 개발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캠벨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화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A1 스테이크 소스,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스테이크 소스 병일 텐데 이 브랜드에서도 사실은 닭고기 소스를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A1은 이미 브랜드가 아니고 스테이크 소스인데 A1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닭고기 소스를 내놔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었다라고 하거든요.
A1이 성장하려고 하면 신제품 출시하려고 하지 말고 라인을 확장해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곧 승리할 수 있는 법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번째 법칙은 타겟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희생의 법칙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뻔하지만 도덕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이제 통용되는 자연의 섭리같이 저는 받아들여져요. 아까 그 설명드렸던 페덱스가 밤새 배송을 버리고 오버나잇을 버리고 범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 저자가 판단하기로는 고객의 머릿속에 페덱스는 곧 밤새 배송이라고 인지시켜놨던 단어를 헌신자처럼 버린 행위도 충분히 어리석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지 못했던 것이 더 나빴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1960년대에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랑 좀 더 차원이 다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펩시 세대라는 그 표적시장 공략을 했었나 봐요. 타겟을 정확하게 찍고 그들만을 공략하는 희생의 법칙을 잘 썼었는데 그 후에 코카콜라를 선택하기보다 당시의 10대들은 펩시콜라를 선택하길 원했고 그것이 아마 당시엔 좀 더 힙하고 세련되게 커뮤니케이션 됐지 않았나 싶었는데 광고 마케팅 그 브랜드 리더가 그걸 버리고 다시 한번 코카콜라 전체 소비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평을 하죠. 어째서 그 멋진 전략을 바꾸었을까? 정말로 묻고 싶다 라고 느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의 법칙을 통해서 고객의 머릿속에 자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서 페덱스도 펩시도 결국은 잘 지켜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었어요. 6가지 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은 속성의 법칙인데요. 속성의 법칙은 코카콜라는 원조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펩시는 젊은 세대로 포지셔닝 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이미 원조라는 브랜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펩시콜라한테 새로운 세대의 교체 같은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의 예로 맥도날드는 지금만 해도 그 아이들을 겨냥한 작은 장난감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거킹은 맥도날드와 차별화되는 성인층을 겨냥하는 것이 가능한 속성으로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 어떤 전쟁터이고 우리의 승리할 무기는 어떤 법칙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하였던 말을 떠올리면서 우리들의 좌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다리의 법칙인데요. 사다리의 법칙은 어떤 디딤대에 있느냐에 따라 구사할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86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의 마음속 사다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당신의 위치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당신의 시장 점유율은 당신의 아래 디딤대에 있는 브랜드의 2배, 위에 있는 브랜드의 절반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2배씩 넓어지고 꼭대기로 갈수록 인치가 더 높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대유행을 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차 교수 캐릭터가 말했던 피라미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다리의 법칙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7가지 법칙에 대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의 기억은 한 번에 7단위 이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7개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많이 거론된다라고 하는데 7자리 전화번호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이게 연관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설공주와 7난장이에서 7난장에도 7이라는 그 숫자를 그 기억에 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좌표를 점검할 수 있는 2번째 법칙은 이원성의 법칙이에요. 이원성의 법칙은 이원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투홀스 레이스를 오히려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2마리의 경주마가 곧 전체를 리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8페이지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은 아는 게 많아진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리더 브랜드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이라는 무심한 가정하에 리더 브랜드를 원하기 시작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 두 개 브랜드가 리더 브랜드니까 좋은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심한 가정이라는 단어가 확 꽂혀서 들어왔는데 정보를 별로 살펴볼 거 없이 되게 잘 나가는 1, 2위 브랜드 정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P&G라는 회사를 최강의 기업으로 부상시킨 힘이 이 이원성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P&G는 책에 나오는 사례로 보면 미국 내 44개 제품 영역 중에서 무려 32개 부문의 1, 2위를 모두 차지했다라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의 법칙에서는 우리들이 마케터들이 유념해야 될 만한 문장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현명한 마케터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 서서 볼 줄 안다. 마케팅 한다는 것은 꼭 정말 고객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잘 구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돼요. 네 번째는 과장의 법칙입니다. 과장의 법칙은 성공의 법칙이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 과장의 법칙은 속지 마라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마케팅에서 실패로 끝난 역사적 사례가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이 과장의 법칙에서 신문의 제1면을 잊어라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예시로는 뉴코크와 넥스트 컴퓨터가 나와요. 뉴코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카콜라 회사에서 신제품을 되게 수십만 테스트를 거쳐서 맛있는 콜라를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했고, 시장성으로는 실패했고, 넥스트 컴퓨터는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PR을 함으로써 시장에 내놓았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제품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측 불가의 법칙이에요. 시장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시장조사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측정하는 데 좋은 도구일 뿐이니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유행이 아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참 트렌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불편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유행이 바다에 이는 파도라면 트렌드는 조류다. 그래서 트렌드는 조류니까 조류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재원의 법칙이 등장하는데요. 재원의 법칙은 지피지기 항목에서 살펴보기에는 참 뼈아픈 이야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아이디어도 그것을 실행시킬 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멀리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아주 적합한 사례가 225페이지에 나옵니다. 잡사 워즈니악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애플 컴퓨터를 탄생시킨 것은 마이클 마쿨라가 투자한 91,000달러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고 재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시장에 나갈 수 있고 알려질 수 있고 마케팅을 하여 소비자한테 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책이 별책인 이유는 어느 즈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재정 담당자가 만약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관심사는 브랜드가 아니고 숫자에 있기 때문에 희한한 것은 브랜드가 엉망이 되면 숫자도 엉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있어요. 제가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고 힘든 것이 숫자와 브랜딩의 교묘한 줄다리기인데요. 이 책은 93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전달하고 있고, 저는 그 숫자 브랜딩을 항상 고민할 때 무엇을 지켜야 될까라고 떠올릴 때 책에 쓰여진 법칙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케터 제인에게 하나의 고전 입문서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꼽을 것 같습니다.